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김영삼 기자와 함께 삼김, 그러니까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세 분을 다시 한번 회고해 보겠습니다. 왜 갑자기 삼김이냐? 네, 아시는 그대로 짐작하시겠죠? 여든 야든 너무 인물이 없다. 국민들이 개탄에 맞지 않으니까 한번 이미 다 세상을 떠나신 고인들입니다만 한번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그 김영삼 기자 옛날부터 동양에서는 신원섭한 그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이 세 분은 공통점으로 우선 우리 둘 다 남자지만 참 미남들이에요, 그분들. 예. 네. 그러니까 누구를 지지하고 안 지지하고 별 문제로 치고 네. 우리 현재 정치판에 예.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처럼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한 분이나 계신가요? 뭐 잘생겼다기보다는 참 예. 뭐라고 할까 좀 믿음이 간다는 예. 그런 후덕함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그 세 분들한테서. 예. 예.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 안 계시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이런 거 가지고 다시 한번 그분들을 회고하는데. 네. 세 분 다 이제 뭐 요즘 기준으로는 장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다 80 넘기고 또 김정필 씨 90도 넘겼으니까 뭐 네. 그런 대로 장수하셨고 어떻든 총체적으로 평가하면 세 분들은 많은 고생도 있고 뭐 만난을 겪었지만은 행복한 분들이었어요. 예. 그렇게 오랜 동안 예. 한국 정치를 주름잡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승만 정부 시절서부터 예. 정치를 시작을 해서 1954년. 예, 이승만, 장기현, 박정희, 뭐 전두환, 노태우 그야말로 뭐 그 우리 현대사를 풍미했다고 해도 뭐 그렇습니다.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게 정치 활동을 하셨고 예. 뭐 김대중 대통령도 거의 예. 비슷한 상황이었고 예. 김종필 씨도 뭐 61년부터. 삐까삐까한 상황이고 예. 예, 그러니까 참 장수했다. 예. 그리고 그 오랜 기간 자기네들의 이름을 한 번도 예. 국민이 잊혀진 존재가 아닌 네. 살아있는 존재로 이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을까? 아마 우리 정치사에 그 거꾸로 올라가서 조선왕조 시대 같은 데는 물론 비민주적인 체제였지만 그때까지 가도 네. 저렇게 참 복이 많은 정치인들이 계신가? 예. 우선 이제 그 세 분은 다 공통점이 뭐냐면 성도 같은 김씨지만 각각 뚜렷한 지역 기반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 우리가 가장 뭐 좋지 않은 감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던 네. 지역 감정에 기반을 했던 정치인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니까 예. 뭐 호남이라든지 예. 뭐 대구, 뭐 부산 경북이라든지 예. 뭐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에만 지역 감정이 있는 줄 알았거든요. 예. 근데 뭐 전 세계 어딜 가나 지역 감정 없는 데가 없더라고요. 예. 벨기에 같은 데 가보니까요. 예. 뭐 남쪽하고 북쪽하고 거의 뭐 같은 나라라고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그 조그만 나라가 예. 스위스 같은 나라는 역시 조그만 나라인데 언어도 예. 뭐 이태리어, 프랑스어, 예. 뭐 독일어, 예. 3개국어를 쓰고 뭐 뒤죽박죽이에요.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어떻게 이게 하나의 국가로서 아이덴티티를 이렇게 유지하고 나가는지 정말 뭐 신기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감정을 뭐 이건 나쁜 거다라고 생각하면 한없이 나쁜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에 지역 감정이 없는 나라 있으면 나오라고 하세요. 지역 감정을 좋게 쓰면 좋은 거지. 이게 이제 악용이 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어떻든 그 세 분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예. 뚜렷한 지역 기반을 갖고 있었던 것이 그분들이 장수했던 비결의 원인의 하나가 됐겠죠. 그렇습니다. 예. 지금도 뭐 말로는 안 하지만 뭐 지금도 지역 감정은 다 없었다고 얘기들을 하지만 뭐 다들 보면 우리나라는 뭐 지연학연 혈연 안 따지는 게 어디 있습니까? 뭐 다들 뭐 고향 어디냐, 뭐 학교 어디 나왔느냐, 뭐 이렇게 따지고 보면은 뭐 한두 달이 걸치면 뭐 아는 사람 아닌 사람이 없고 예. 너무 작아요 나라가. 예. 그런 데서 어떤 지역을 기반으로 해서 그 지역 사람들의 그야말로 총체적인 지원을 받아가지고 한 시절을 풍미했다.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렇죠. 바로 그 말씀은 지금 정치인들도 다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출신이 계시지만 예. 그분들 중에 이렇게 한 지역을
자기 소락에 딱 쥐는 그런 사람은 없죠. 지금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대단한 리더십이라 그럴까. 예.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그만큼 그 시절에 우리가 그야말로 이 정치적으로는 좀 단순함의 집합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이게 뭐 요즘은 뭐 비행기 뭐 타고 뭐 몇 시간만 가면 뭐 외국을 갈 수 있고 뭐 이런 상황이고 예. 그러니까 예, 보는 것도 넓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평가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지역 감정이 조금 더 희석돼 있을 뿐이지 우리가 뭐 그 감정은 어쩌겠어요. 저는 근데 이 지역 감정은 나쁜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자체가 저는 나쁜 거라고 봐요. 이제 한번 그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순서로 예. 한 번씩 생각을 해보죠. 이제 예. 김영삼 씨는 아까 김영삼 기자 말씀대로 1954년 3대 국회 26세 어린 나이에 예. 이제 당시 집권당인 자유당 후보로 예. 거제도에서 국회에 들어오죠. 예. 일종의 그 관권 선거 덕을 본 점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와서 나중에 대통령을 마치는 것이 98년인데 예. 그러면 54년부터 94년 8년이면 44년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김영삼 씨는 아마도 우리나라의 앞으로도 예. 신문 요새로 치면 일면 정치면 아닙니까? 예. 예, 뭐 신문 일면 정치면에 김영삼 씨만큼 오랫동안 오르내는 사람은 앞으로 또 나오지 않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우선은 저 뭐 시대적인 예. 그 뭐 굴곡이 많았고 예. 그 굴곡에서 항상 그 권력에 저항하는 편에 서 있었다는 것이 예. 이 사람이 어떤 자기의 존재 가치를 알리는 가장 결정적인 무기였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예. 우리가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여당 국회의원으로 출발을 했는데 바로 그해 탈당을 하죠. 예, 탈당을 해서 이제 야당이 되죠. 예, 예. 그때서부터 이제 계속 야당의 길을 걸어서 더군다나 뭐 40대에 예. 그야말로 40대 기수론이라는 걸 예, 꺼내서 예. 우리 정치판에 그냥 회오리를 예, 일으켜서 예. 주도권을 잡은 이후에 그 주도권을 단 한 번도 놓치지 않고 결국은 대통령까지 지냈다. 예. 그런 면에서는 참 정말 그 행운하였다 이렇게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지고 얼굴 외모부터가 미남에다가 호남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 얼굴 생긴 그대로 참 예. 운이 쭉 따랐던 거예요. 저는 사실 김영삼 대통령하고 이름이 좀 비슷해서요. 아 용삼. 예, 그래서 김영삼 대통령 재임 시절에 예. 어디 가서 이름 덕을 좀 봤습니다. 예. 야 이거 어디 무슨 뭐 같은 종씨냐? 예. 근데 뭐 종씨는 아니고요. 예. 단지 이제 이름이 비슷했다 뿐인데 그런데 사실 저는 그 김영삼 정부 시절에 예. 아주 유명한 반정부 기자로 찍혀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아 예. 저는 김영삼 대통령이 하는 거 사사건건 다 반대했습니다. 이거는 아니다 싶었어요. 예. 대표적으로 어떤 거였습니까? 예를 들면은 그 중앙청 건물 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예, 그 두드려 부셨죠. 예. 저는 정말 그 끝까지 반대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그 옛 조선 총독부 건물을 철거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근데 그 옛날에는 조선 총독부 건물이었는지는 몰라도 해방이 된 이후에 미 군정청으로 사용이 됐고 그리고 우리가 건국 과정에서 재헌의회가 열렸던 역사의 현장이고 대한민국이 건국된 역사의 현장이고 예. 그리고 이승만 정부에서부터 박정희 정부까지 그 대한민국의 사령탑 역할을 했던 근대화, 현대화의 상징적인 건물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건물 자체가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리고 예, 뭐 아름다움을 떠나서요. 그리고 전두환 시절에 예. 그 정부 청사가 이제 이전을 하면서 그 건물을 이제 뭘로 할 것이냐 뭐 고민하다가 이거를 박물관으로 또 개조를 해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기능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건물이 옛 조선 총독부냐 예. 아니면 우리 건국의 현장이냐 예. 이렇게 뭘로 보느냐 과거의 기준으로 보느냐 지금의 기준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역사관은 많이 달라지는데 아니 이 어른이 어쩌자고 이거를 때려부셔요. 근데 그 양반이 문화적 감각이 적은 것 같아요. 그 건물이 지금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한국은행 건물, 예. 이제 일제 때 있는 건물로서 제일 아름다운 건물도 치는데, 예. 뭐 서울역 건물도 그렇고
조선 총독 건물 뭐 독일인이 뭐 설계했다 네. 어쩌고 그러지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 문화적 감각, 예술적 감각이 있었으면은 그걸 부실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도 뭐 전 세계 어디를 가봐도 예. 과거의 그 부끄러운 역사적인 현장이었던 예. 건물들 이런 거를 다 고쳐서 옛날에 이게 참 우리가 이런 부끄러운 역사가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이렇게 떳떳하게 극복을 하고 여기 이 건물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 라는 건물들이 그야말로 뭐 한도 없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김영삼 예.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이왕 얘기한다면 예. 그 양반의 그 취임사 국회의사당 앞에서 취임사 하시는 거 기억이 나는데 이 양반이 갑자기 읽어 내려가면서 그때 그 저 무슨 민족은 하나 시작하더니 예.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미전양 장기수 이인모 노인을 북한에 보냈잖아요. 예. 그리고 초대 통일부총리가 한완상이라고 좌파 성향의 지식인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무슨 뭐 자꾸 김일성이나 만나려고 남북 정상회담하고 이 양반도 노벨 평화상에 관심이 있었던 것 같고 예.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우리나라의 좌파가 예. 언제부터 이렇게 설정이 시작했느냐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 때 방향을 잘못 잡았다 이런 설도 많이 있어요. 저는 뭐 방향을 잘못 잡았다라기보다는 예. 김영삼 대통령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네. 그 사람은 뭐 공산주의자나 사회주의자나 뭐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예. 본인은 자유민주주의자인 건 맞는데 예. 사람을 잘못 쓰고 두 어. 번째로는 그런 정책이 민주화라는 그 위장을 하고 우리 사회를 망가뜨리기 시작을 했고 네. 거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어서 그냥 무방비 상태로 민주화의 이름으로 이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과거에 반정부 활동을 했던 자들을 아무런 검증 과정 없이 국가의 요직에 앉힘으로 인해서 오늘과 같은 이런 이념의 그 혼란 상태를 초래한 핵심 몸통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의견인데 저는 그걸 달리 표현을 하면 예. 어쨌든 이분은 그 좀 심하게 말해서 머리가 좀 부족하셔가지고 사회주의 뭐 민주주의 이에 대한 깊은 인식과 이해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그 뭐 한참 그 소위 말하는 이제 그 주사파 운동을 하다가 예. 이 전향을 한 친구들 중에요. 김영삼 정부를 통해서 엄청난 인간들이 국가 요직으로 들어갔는데 예, 예. 그때 그 친구들의 얘기에 의하면 예. 김영삼 씨한테는 예.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약발이 팍팍 먹혀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뭘 뜻하는 건지도 모르고 심지어 그 저기 그 이모 노인 그 송환한 다음에 이인모, 예. 이인모 노인이죠. 예, 예, 예. 예, 장기수. 예. 그때 그 북한에다가 쌀을 준다고 해서 우리 그 쌀을 실은 배가 북한 항에 들어가면서 예. 우리 태극기를 내리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예, 예, 예.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예. 그냥 그 짓들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때서부터 이제 국기가 무너지기 시작을 했다. 국가의 기관이. 예. 그러니까 좌파의 준동이 그때 이미 잠재적으로 시작했다는 지적이 타당하겠네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저는 그 가장 핵심 인물 중에 하나로 예. 그 교육문화수로 했던 김정남 씨를 예. 꼽는데 예. 이 김정남 씨가 교육문화수석을 하면서 예. 오늘날과 같은 이 좌익사관으로 물든 예. 역사교과서가 나오도록 역사교과서 준과안을 다 고쳤고요. 예. 그때서부터 이 나라의 문화 권력은 전부 그냥 좌파들한테 넘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건데 예. 김영삼 대통령 취임사를 바로 김정남 수석이 총알을 잡았거든요. 예. 어떤 동맹도 민족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바로 그 대목. 예. 예. 그럼으로써 이제 동맹의 예. 그 심각한 균열이 시작이 됐죠. 그리고 이제 김대중 대통령 넘어가 보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61년 5.16 나던 이틀 전 예. 5월 14일에 강원도 인제에서 이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서 예. 처음 이제 원내 진출하는데 예. 의원 선서도 못했죠. 5.16으로 선서도 못했지만 사실은 그 원내에 들어오기 전에 장면 국무총리 제2공화국 예. 장면 총리가 김대중 씨를 사랑해가지고 사실은 내각 책임제 국회인데 정부인데 김대중 씨가 원외 인사면서 장면 정부의 대변인도 하고 그랬어요. 예. 장면 그 정도로 참 사랑을 받고 그랬는데 예. 어떻든 61년에 진출해서 그분도 대통령을 그만둔 것인가 2003년인가요? 예. 그렇죠. 김영삼 정부 이어받았으니까. 예.
역시 40년 넘는 동안 참으로 신문 일면을 오래 장식한 분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도 이제 호남이라는 예, 예. 그런 아주 강력한 지역 기반이 예. 낳은 정치인이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 일종의 보스죠. 예, 예. 보스가 될 수 있는 그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로는 네. 내가 공천을 줘가지고 확실하게 당선을 보장할 수 있는 능력. 네. 두 번째로는 돈이 필요할 때 돈을 조달할 수 있는 능력. 세 번째로는 어떤 사람이 감옥 가게 됐을 때 적어도 감옥에 안 가게 해줄 수 있는 능력. 이 셋 중에 네. 두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보스로 이렇게 행동할 수가 있었는데 김대중 씨는 이 호남이라는 이 그야말로 그 든든한 지역 기반으로 인해서 그 세 가지를 거의 다 예, 행사했던 굉장히 행복한 뭐 본인은 굉장히 뭐 이렇게 정치적인 굴곡이 많았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보면 행복하고 마지막으로는 대통령까지 네. 지내셨. 사실 그 호남이라는 지역은 한민당의 기반이었으니까 보수적인 지방이었고 네. 또 박정희 대통령이 63년에 대통령 당선될 때 호남표가 크게 도움됐거든요. 예. 근데 김대중의 등장과 더불어 색깔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지금도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죠. 예. 예. 근데 이제 김대중 씨가 역시 대통령이 된 후의 역할은 공과가 상당히 엇갈리죠. 예. 특히 북한 관계 어떻습니까? 아휴 뭐라고 할까요? 네. 뭐 햇볕 정책 예. 이런 걸 해가지고 예. 대한민국은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나라인데 그 반공이라는 걸 완전히 무력화시키면서 그야말로 이제 불구죽죽한 물이 그냥 뭐 붉은 잉크에다가 확 담그다시피 하는 그 나라 체질로 바꾸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시기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특히 이제 북한에 퍼주기 시작해가지고 예. 그것이 이제 그 후에 뭐 노무현 정부에서도 계속됐습니다만은 예. 오늘날 북한의 핵 네. 이 저렇게 세계적 주동거리가 되는데 원인 제공을 했다는 점에서 예. 상당히 참 그 부정적 평가를 안 할 수가 없죠. 뭐 핵을 만들 수 있는 뭐 현찰에서부터 예. 뭐 온갖 것들을 다 줬으니까 결국은 북한 핵무기는 뭐 우리가 그 도와서 만든 거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을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김대중 씨가 살아계신다면 김대중 씨가 세상 떠난 지 딱 10년이 됐는데요. 예. 과연 오늘의 그 북한의 모습을 그분은 어떻게 평가할지 궁금한 대목이에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이 어떤 그 정치적인 그 함의로 예. 뭐 북한의 지도자하고 예. 뭐 정상회담을 할 수도 있다고는 봐요. 예. 하더라도 원칙은 지키면서 했어야죠. 두 번째로는 지금 북한의 인권 상황이 얼마나 참혹하다는 것은 바보가 아니면 다 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인권을 외치던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순간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헌법에 하면 우리 국민인데 그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는 단 한마디도 안 했다는 사실은 섭섭한 대목이죠. 이거 섭섭한 게 아니라 이거 사기꾼이죠. 저는 그렇게 예. 이제 마지막으로 JP 예. 김종필 씨를 좀 진단해 보죠. 예. 김종필 씨도 61년 예. 5.16 쿠데타와 더불어 등장하셔서 이분은 이제 상대적으로 장수하셔서 예. 작년 2018년에 세상을 떠나셨거든요. 예. 정계를 떠난 후에도 이분은 끊임없이 화제를 뿌리면서 사시던 분이죠. 어떻습니까, 김종필 씨? 예. 뭐 정말 난세의 인물이죠. 예, 예. 예. 난세의 인물인데 하필이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그야말로 정말 건출한 예. 그 스타의 그 가까이서 이 같은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이 그분에게는 가장 불행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그렇습니다. 들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못 된 거죠, 사실은. 예. 그렇다면은 저는 그 어느 한 인간이 예. 태어나서 예. 내가 굳이 꼭 대통령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박정희라는 그 아주 그 위대한 카리스마의 인물이 있고 그 박정희라는 시대가 끝나니까 김영삼이라는 또 카리스마의 인물이 있고
김영삼 시대가 끝나려고 하니까 또 김대중이라는 또 만만치 않은 이런 그 인물이 있고 이럴 때 본인의 그 스탠스를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결국 그 사람이 리더십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본인이 만약에 제가 김종필 씨의 입장이었다 그러면은 저는 내 모든 것을 다 내던져서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내가 대통령이 되기가 아니라 나는 대한민국을 구하는데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겠다. 그랬으면 이 사람은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일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11.6 직후에 그 전두환 장군 등장 전후에서 어땠을까요? 그때 기회가 왔었는데 그때 JP의 운신. 네. 제가 이거는 노태우 대통령이 그 감옥에 갔다 오신 다음에 제가 연희동을 출입하면서 1년 5개월간 그 노태우 대통령 한테 직접 들은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신군부라고 얘기하는 그 자기를 비롯해서 전두환 뭐 이런 그 육사 11기 그 신군부 핵심 세력은 김종필 씨를 대통령으로 만들려고 했대요. 그런데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되는 그 순간 유신을 부인하는 발언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면 뭐냐 이거죠. 그 유신을 부정하면 그럼 본인은 뭐 민주투사입니까? 딱 이 모습을 보고 김종필에 대한 지지를 다 철회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불행의 씨앗을 본인 스스로 잉태를 했다. 근데 그 유신을 부인하는 그런 발언을 한 것은 객관적으로 입증이 됐던가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언제 어느 자리에서 그런 얘기 됐던가요? 여러 차례 했습니다. 제가 그때 미국 유학 중이라 그때 뭐 제가 기억이 못 나는데. 저는 제가 그 분야를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주 상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분이 왜 그랬을까? 그분이 참 글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내가 대통령이 되려고 욕심을 내지 않고 나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던지겠다라고 했으면 굉장히 큰 기회가 본인에게 올 수 있는 찬스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 기회를 본인이 스스로 걷어차버린 거죠. 그 생전에 JP한테 그런 말씀을 드린 기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일은? 제가요? JP 본인. 제가 직접 한 일은 없고요. 뭐 그분은 만나면 뭐 그냥 술이나 드시고 뭐 음풍노거리나 하고 뭐 이러지 진지한 무슨 뭐 정치적인 뭐 대화나 뭐 그리고 뭐 나이가 들어서 만나 보니까요. 자꾸 사람을 가르치려고만 하더라고요. 남의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게 한계구나. 저는 이제 그런 걸 많이. 그래서 그런지 어떤 분들은 김종필 씨를 박정희 대통령이 세상 떠나기 전에 김종필과 후에 김종필은 전혀 다른 사람이다. 뭐 이렇게까지 평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저는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에 그 김종필 회고록을 연재를 한 거를 그 책으로 이렇게 두 권으로 펴낸 게 있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결국 김종필이 이 정도 인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아주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뭐 이런 식이에요. 뭐 5.16은 내가 일으킨 거고 박정희는 뭐 그냥 곁다리고 뭐 내가 다 대통령이 되기로 돼 있는데 박정희가 배신을 때려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못 됐고 이런 식으로 이걸 써놓은 거예요. 근데 거짓말을 좀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면 하와이에 계시던 이승만 대통령한테 자기가 200만 불을 드렸다. 그게 나오거든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200만 불을 그냥 아마 200불이나 드렸는지 모르겠어요. 2만 불인가로 뭐 그렇게 나오던데요. 200만 불이라고 나오던데요. 어떤 제가 본 중앙일보에는. 근데 하여간 2만 불도 안 드렸을 것이고 왜냐하면 이승만 대통령이 굉장히 비난하게 대하셨다는 건 여러 가지 자료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양반이 사실이 아닌 걸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정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이승만 대통령의 귀국을 그 허락을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그 상경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그 한일 회담으로 인해서 좀 가출범한 박정희 정부가 거의 뭐 평지풍파의 위기에 몰려 있는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 그 반일의 그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승만 대통령을 귀국을 시킬 경우에 과연 박정희 정권이 유지가 될 수 있었겠느냐라는 차원에서 그거 쉽게 그렇게
뭐 결정을 못 내릴 상황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한일회담이 65년 6월 22일 날 타결됐고 예. 이승만 대통령이 그 며칠 후인 65년 7월 19일 날 작고하셨는데 뭐 그 말씀 맞고 어쨌든 오늘은 예. 이 세간에서 너무 여든 야든 인물이 없다고 그래서 예. 김영삼 기자와 더불어서 새삼 삼김 네. 김영삼, 김대중, 김정필 세 분을 회고해 봤습니다. 뭐 네. 우리한테 너무나 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미워했고 예. 많이 또 사랑도 했고 그런데 어떻든 그분만한 사람도 없다니 예. 그분만한 존재들도 없다니 이거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도대체 이 나라가 뭐 어디로 갈 건지는 결국은 뭐 국민들의 총의를 끌어낼 수 있는 어떤 인물로 투영이 되는데 예. 지금 거론되는 인물들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우리 예. 국민들이 흔쾌하게 이거를 나라를 그 의탁을 할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보이지를 않는 걸 보면 네. 정말로 인물이 없는 건지 우리가 인물이 없는데 못 알아보는 건지 또 하나는 예. 인물은 결국은 국민들이 키우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아예 우리는 인물을 안 키우기로 작심을 한 민족인지 뭐 셋 중에 하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도 아쉬움이 있어서 아주 예. 구독자 여러분의 약속을 드리는 건 이제 김영삼 기자와 더불어 아예 내주부터라도 예. 이승만 대통령부터 그 쭉 순서대로 내려와서 흘러간 그 인물들 또 특히 저 집권했던 대통령이나 장면 국무총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쭉 한번 회고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김영삼 기자하고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